심근경색의 경우에는 혈관이 차단되면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심장마비까지 오는 위급한 환자들을 많이 만나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지금 촬영 직전에도 제가 한 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오셔서 시술을 하고 왔습니다. 네. 지난주 제가 하루 24시간 당직을 했었는데요. 하루 24시간 당직하는 동안에 6분의 심근경색증 환자가 저희 병을 방문하셨습니다. 네. 그중에 2분은 심정지까지 와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오셨고요. 이런 분들 중에 한 분은 지금 의식이 이제 회복이 돼서 다행히 뭐 좀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한 분은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네. 네. 따라서 저의 경우는 이런 환자분들이 의식을 잃고 왔을 때 잘 치료를 받고 걸어서 나갈 때가 가장 행복한 상황이고요. 결과가 불행하게 나쁘게 결론 지어질 때 가장 좀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보통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네.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네, 급성 심근경색의 경우에 환자나 주변 분들의 대처가 참 중요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병원에 도착을 할 수 있는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1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흉통이 발생하고 나서 1시간 이내 병원을 방문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비교적 심장의 손상이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시간이 넘어가면은 심장 손상이 커지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사이에는 사실 분초를 다툽니다. 네. 일부 연구에 의하면 1분 단위로 1%의 심근이 괴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연구된 바도 있습니다. 이 1분마다 1%씩 내 심장 근육이 죽어나간다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네. 네. 그래서 빠른 인식과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네. 특히 저희가 가끔 흉통을 호소하다가 의식을 잃어버리는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길거리에 가다가 어떤 사람이 흉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진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생명이 살 수도 있고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해야 될 것은 119에 신고를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환자의 의식 상태를 보고 호흡이 있는지를 보고요. 호흡이 없으면 빨리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요즘은 공공기관에 보면 자동 심장 재세동기라는 예. 기구가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구를 있으면 그림의 설명이 대부분 앞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그림대로 기구를 붙여서 시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119 구조요원이 올 때까지 시행하는 것이 그분을 살릴 수 있는데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오셨던 2분 중에 한 분은 처음 발견하신 그 주위의 분이 심폐소생술을 바로 시작하셨습니다. 119 네. 대원이 오기 전까지. 네. 그분은 의식을 바로 회복을 하셨습니다. 시술을 받고. 하지만 한 분은 119 대원이 오고 나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요. 그분은 아직 의식이 돌아오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네.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가 어떤 환자의 예후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미리 진단을 받아서 질환을 알고 있다면은 이 같은 위험한 상황은 방지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혈관 질환이다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단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증상이 중요하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특별히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는 활동 시에 생기고 안정 시에는 호전이 됐고 묵직한 통증의 양상이 명치 주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증상이 전형적인 증상이고요. 이 증상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예측을 해본 다음에 몇 네. 가지 추가적인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가장 흔한 게 이제 심전도나 흉부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이런 심전도를 찍어서 보고 심전도 상에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가 추가 검사를 뭘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흔하게는 운동 부하 검사,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이렇게 런닝머신을 뛰면서 심전도를 찍어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히 할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다만 정확도가 한 60~70% 정도밖에 되질 않아서 정확한 진단을 하기는 좀 제한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정밀한 검사로는 저희가 심장 초음파를 하게 됩니다.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실제로 심장의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해서 그 부위에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적인 또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심장 컴퓨터 단전 촬영 기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이런 기계가 없을 때는 저희가 초음파나 운동 부하 검사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혈관 안에 병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예측해 보는 방법이었다고 하면요. 이제 이런 단층 촬영 기구를 통해서 안을 완전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네.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이렇게 하얀 조영제를 통해서 내려가는 혈관이 중간쯤에 보면 검게 기름때에 의해서 막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가장 오른쪽의 그림은 이제 실제로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서 CT와 똑같은 모양의 병변이 있는 것을 확인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상당히 이제 많은 환자들한테서 이런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다만 단층 촬영 검사법은 방사선에 노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검사로 이런 것을 많이 찍을 필요는 없겠지요. 네. 그 외에 핵의학 관류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혈류량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검사는 대부분 이제 대학병원에 오셔야지만 가능하고요. 실제로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판단이 될 때는 입원을 해서 관상동맥 조영술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대퇴동맥을 이용해서 조영술을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더 쉽게 요골동맥이라고 해서 손목에 있는 혈관을 이용해서 관상동맥 조영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보면 앞서 봤던 그림이죠. 우관상동맥의 중간 부위에 이렇게 좁아진 혈관 부위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눈썰미 있게 보시면 이 환자분의 혈관에는 중간 부위에 아주 좁아진 부위도 있지만 뒤편에 돌아가서 뒤쪽에 보시면 조금 더 덜 좁아진 부위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부위를 치료할까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진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이미지 자료로도 확인해 봤듯이 왼쪽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것이 협심증의 주요 증상입니다. 네. 이 관상동맥 조영술에서 협심증이 발견이 되면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증상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지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협심증의 치료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 아셔야 될 것은 협심증은 암처럼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네. 불행히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병을 정복하지 못했고 이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평생 동안 이 협심증을 치료할 수 있는 보존적인 치료법을 약물 치료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환자분들이 이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치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유지요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을 가장 강조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제 많이 혈관이 막혔는 경우에는 저희가 풍선이나 스텐트라는 철망을 이용해서 혈관을 넓혀서 약물 치료로 이어가기도 하고요. 네. 너무 심하게 많이 막혀서 스텐트를 많이 넣을 수 없는 그만큼 심한 경우에는 관상동맥 우회로술이라고 하는 수술적인 치료법을 같이 해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네. 협심증의 치료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치료제를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는데요. 네. 전립성 비대증 치료제의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라서 이게 탈모제로 요즘 개발이 됐다 그러는데 협심증 약도 예상치 못한 원료에서 발견된 치료제라고 들었거든요. 흔히 쓰고 있는 약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스피린과 니트로그리세린인데요. 아스피린은 기원전 400년 전에 해열제, 진통제로 먼저 개발이 됐고요. 1980년대 들어서서 이제 심장의 약제로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돼서 요새는 심장 약제로 더 많이 쓰고 있는 약제입니다. 또한 니트로그리세린 역시 다이너마이트를 개발에 필요한 원재료입니다. 근데 극소량을 쓸 경우에는 관상동맥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해줌으로써 협심증 치료제로 흔히들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약물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약으로 치료가 어려울 경우에 스텐트를 넣어서 막힌 혈관을 뚫어준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중재 시술이라고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시술 즉시 혈액이 통과할 수 있어서 참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자세하게 어떤 시술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스텐트 삽입술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복잡한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흔한 병은 아니고요. 왼편에 보시면 앞쪽으로 내려가는 혈관이 이렇게 완전히 막혀서 피가 앞으로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우관상동맥 오른쪽에서 피를 쏴서 거꾸로 혈관이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해보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렇게 복잡한 앞뒤가 다 막혔고 석회화가 심한 병변에는 단순히 스텐트를 넣는다고 해서 그게 지나가거나 넓혀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끔 저희가 아주 날카로운 철사줄을 이용해서 혈관 내부를 뚫어내고요. 네. 심지어는
이런 경우에 풍선이 지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런 드릴거 같은 것을 이용해서 혈관 안에 석회와 병변을 이제 갈아낸다고 하죠. 네. 그래서 아주 딱딱하게 굳은 동맥경화반을 갈아내고 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스텐트를 넣어서 이렇게 왼편이 스텐트 시술하기 전 단계고요. 오른편은 드릴로 갈아내고 스텐트를 넣어서 똑같은 혈관인데 아주 다르게 보이죠. 이렇게 이제 성공적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굉장히 이제 말 그대로 험한 환자의 증례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1년에 뭐 한 서너 분 정도 저희가 만나게 되는 그런 환자의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협심증 환자분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스텐트 시술을 하면 선생님, 이제 병이 나았나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병은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스텐트 시술을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동맥경화반은 그대로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네. 혈관 벽에다가 그 동맥경화반을 이제 눌러서 붙인다고 하죠. 그래서 네. 길만 넓혀줬을 뿐이지 그 동맥경화반은 혈관 그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심지어는 스텐트를 넣었을 때 이렇게 혈관 벽이 제대로 아물지 않아서 계속해서 안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텐트를 넣는 것이 그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그 병을 낫게 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꼭 필요한 혈관에만 스텐트를 넣는 것이 제대로 된 치료가 할 수 있는데요.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런 관상동맥 조영술, 의관상동맥의 중간 부위와 뒷부분, 이 빨간 화살표가 있는 두 부위 중에 어디를 치료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치료의 아주 중요한 결정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거는 저희가 연구를 해봤을 때 빨간색 줄은요, 오른편의 그래프를 보시면 위로 올라갈수록 심장의 사건이 높아지는 겁니다. 허혈이 있는데 그런 환자한테 약물만 치료하고 스텐트를 삽입하지 않는 경우는 사건이 가장 높습니다. 반면 허혈이 있고 스텐트 시술을 했는 경우는 파란색 줄이 됩니다. 괜찮죠? 빨간색 줄에 비해서 사건이 훨씬 더 적게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녹색 줄인데요. 병변이 저렇게 있더라도 허혈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스텐트 시술 없이 약물 치료를 해도 스텐트 치료를 했는 분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병변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두 분 다 좌전 하행지, 왼쪽 앞으로 내려오는 혈관의 중간 부위가 좀 막혀 있습니다. 한 60, 70% 혈관이 막혀 있는데요. 겉보기에는 두 분 다 비슷하게 막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혈류량을 재보면 왼편의 환자분은 스텐트를 넣었을 때 도움이 될 환자고요. 네. 오른편의 환자분은 약물 치료로 아직은 유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와 달리 이렇게 안쪽을 들여다보고 혈류를 측정해서 치료를 결정해 보면 스텐트 삽입해야 되는 확률을 60% 줄일 수 있는 것을 제가 임상 연구를 통해서 발표한 바가 있고요. 이 연구를 통해서 5년간 추적을 해보니까 그 결과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3분의 2의 환자는 약물 치료만 해도 될 환자를 불필요하게 스텐트를 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허혈성 심장병, 협심증이 있다고 해서 경과가 다 똑같을까?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왼편에서 보시는 왼쪽 옆에 밑으로 내려가는 혈관에 빨간색 줄이 있는 그 위에 좁아진 혈관과 오른쪽에 있는 이 좁아진 혈관은 둘 다 보여지기는 모두 심합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시다시피 혈류의 양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왼편의 환자는 허혈에 심장에 피가 안 가는 부위가 좁습니다. 작아서 이런 환자와 비해서 오른편은 심근의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많은 부위에 피가 안 가는 거죠. 왼쪽 환자와 오른쪽 환자는 전혀 다른 경과를 취합니다. 왼쪽 환자는 사실 저한테 와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지만 환자분이 여러 가지 수술을 앞으로 받으셔야 돼서 약물 치료를 결정하신 분이시고요. 지금 벌써 10여 년째 아무런 문제 없이 약물 치료 잘 견디고 계시고요. 오른편에 있는 환자분은 심근의 허혈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스텐트를 넣고 경과를 보고 있는 환자분이고, 이 환자는 상당히 심장 사건의 발생이 앞으로도 빈도가 매우 높을 확률이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도 행간에서 들으셨겠지만은 혈관 속의 찌꺼기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은 네. 똑같은 증상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교수님, 평소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해야지 심장 건강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네, 그 협심증의 환자를 관리를 잘한다 하는 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 동안 약을 잘 드시는 게 1번입니다. 가장 중요하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모든 약은
먹어야 약입니다. 즉 그림에서 아래에서 보신 바와 같이 약을 잘 드시는 분은 뒤에 심장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한 반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을 잘 드시는 분은 진한 검정색 줄처럼 생존의 확률이 높은 반면 약을 잘 안 드시는 분은 옅은 줄과 같이 심장 사건의 확률이 굉장히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잘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약 안에는 사실은 기저질환, 그 환자분이 기저에 당뇨병, 고혈압, 고지질 혈증이 있다면 그런 치료를 잘하는 것이 심장 사건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역시 생활 습관 고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식이 습관, 저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싱겁게 드시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 것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적절한 운동이란 것은 몸에 도움이 될 정도의 운동입니다. 적당히 땀을 나게 할 정도의 운동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체중 감량,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비만도 안 좋고요. 너무 저체중도 좋지 않습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당연히 금연, 담배는 아주 많은 질환들의 원인입니다. 네.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네. 절주. 술은 근본적으로는 몸에 나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허용되는 범위는 있습니다. 모든 주종에 관계없이 한두 잔의 양은 우리 몸에서 간에서 적절하게 대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람마다 체질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2잔까지 괜찮다고 했으니까 나는 무조건 2잔을 마신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성분이나 체중이 적으신 분들은 한 잔만으로도 사실 간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요. 매일 드시게 되면 또 그만큼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절주, 금주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중요하죠. 네. 긍정적인 사고,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들도 중요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모여서 심장병을 예방하는데 또 관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도대체 선생님, 제가 심장병이 있고 혈심증이 있는데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많이 듣게 됩니다. 심장 기능에 따라서 운동의 양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장 기능이 잘 유지되는 협심증의 환자의 경우는요, 일반인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요, 유산소 운동,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걷기, 빨리 걷기, 조깅, 수영과 같은 그런 운동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만큼 자주 해야 되느냐? 보통은 제가 쉽게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운동을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 운동을 할 때까지 이틀이 지나가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를 넘기는 건 괜찮지만 이틀을 넘기는 것은 곤란하다. 네. 그러면 결국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은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사이, 그리고 땀이 촉촉하게 날 정도의 강도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고요. 너무 과격한 운동은 도리어 심장을 자극하게 돼서 심장에 해를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운동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다만 심근에 손상이 있는 심근경색증의 환자의 경우는 심장 기능에 따라서 운동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문가와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또 하나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요. 더운 여름이 다가오거나 또는 추운 겨울이 다가올 때 이런 환절기 시절에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앞서서도 첫 번째 우리 OX 질문에서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갑자기 차거나 갑자기 더운 환경에 노출이 되면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생겨서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고 갑자기 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변화들은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심장 사건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을 하기 전 또는 추운 또는 더운 환경에 노출되기 전에는 적절하게 몸을 풀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심장 건강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도 운동하거나 산책할 때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호흡기 환자뿐만이 아니라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들에게도 이 미세먼지가 특히 더 위험하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세먼지의 농도가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에 사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 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정도 증가될 때마다 사망률의 빈도가 뭐 10여 % 정도 변화한다. 또 그런 사망률의 변화 중에 심장 질환과 관련된 것이 뭐 한 5%에서 어떤 연구에서는 한 60%까지도 늘어난다는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상관관계가 증명된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우선 야외 활동을 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손발을 씻고 또 얼굴 세안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환기를 시키고 난 다음에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창문을 닫아놓고 생활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창문을 닫아놓는 것이 더 좋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환기는 꼭 필요하고요. 미세먼지가 많더라도 환기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고 안에 있는 먼지를 또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네, 심장 질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계신데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 수가 많다 보니까 치료법 개발에도 상당히 높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심혈관 질환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 등 다양한 치료법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심장의 근육, 심근세포는 한 번 손상이 되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도들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줄기세포 치료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아직 완벽하게 심장 근육을 재생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아직은 좀 미약한 증거가 있습니다. 네. 네. 일부 연구에서는 좀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고 있어서 좀 기대는 해볼 만하고요. 현재까지는 적절한 약물 치료와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지역에서도 이제 인공심장 수술 또는 심장 이식 수술이 수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기 심부전 환자, 허혈성 심장 질환 환자분들한테도 한 번의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지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치료까지도 생각할 것 같고요. 다만 좀 더 많은 줄기세포 치료와 같은 그런 여러 환자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개발된다면 앞으로는 더 많은 환자들한테 좋은 치료법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한 두근거림을 위해서 충분한 운동과 식습관이 중요하지만 네. 마음의 관리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시련의 상처를 받으면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네. 실제로 시련의 고통이 심장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군요. 네,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는 것이 서로의 마음을 위하는 게 아닐까 네. 싶은데요. 오늘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심장내과 남창욱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